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역사 속에 가려져 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 그녀는 왜 궁궐을 떠나 3년을 유배처럼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조선 궁중에 숨겨진 진실과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을 함께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그녀는 궁궐 대문을 조용히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가슴속 무언가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로 향하는 그 길은 유배지로 가는 죄인의 발걸음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숙빈 최 씨.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영조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정작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화려한 궁궐 안에서도 그녀는 늘 그늘 속에 있었고 사가로 내려간 뒤에는 아예 기록에서조차 사라진 듯 조용했습니다. 1701년부터 1704년까지 정확히 3년. 그 시간 동안 숙빈 최 씨는 무엇을 견디고 있었을까요? 궁궐을 떠나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가의 좁은 방 안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들 연인군은 궁궐에 남았고 자신은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궁궐과 같았지만 그 하늘 아래서 느끼는 고독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마당.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품은 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기록은 그녀의 사가 생활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 3년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한 여성이 지켜내려 했던 간절한 바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시간 속으로 들어가 숙빈 최 씨가 마주했던 현실과 그녀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성의 고난이 아니라 권력의 그늘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 했던 침묵과 인내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는 숙빈 최 씨의 3년을 다시 걸어가 보겠습니다. 사가로 내려가야 했던 이유 장희빈 사사 이후 궁중의 공기. 1701년 조선 궁궐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사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숙종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후궁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고 궁녀들은 발소리조차 죽인 채 복도를 지나다녔습니다. 그 공기 속에서 숙빈 최 씨는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장희빈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하나둘 궁을 떠나고 있었고 숙종의 신뢰를 잃은 후궁들은 사가로 내려가거나 냉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숙빈 최 씨 역시 그 대열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27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숙빈 최 씨 사가로 내려가다. 단 한 줄. 이 짧은 문장 뒤에는 당시 궁중의 복잡한 정치 상황과 숙종의 심리적 변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장희빈 사사는 단순히 한 후궁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 궁중 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정치적 야심과 도끼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렸던 선택은 결국 숙종 스스로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장희빈이 사라진 뒤 숙종은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멀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장희빈과 가까웠던 궁중 여성들, 장희빈 편에 섰던 신하들, 심지어 장희빈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후궁들조차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장희빈과 직접적인 정치적 연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궁궐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녀가 낳은 연인군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숙종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가로 내려가라는 명령은 숙빈에게 일종의 경고이자 보호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조직 내 권력 변화가 일어나면 가까운 사람들조차 거리를 두게 되는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정치적 파장이 클 때 관련자들은 자발적으로든 강제로든 중심부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숙빈 최 씨의 사가 생활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대기 발령이나 한직 좌천과 비슷한 성격을 지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 궁중에서는 실제로 여러 후궁들이 사가로 내려갔습니다. 숙종 말년으로 갈수록 궁궐 안여성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숙종은 점차 고립된 왕이 되어갔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숙종이 가장 신뢰한 사람은 인현왕후였지만 인현왕후마저 1701년 세상을 떠나면서 숙종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숙빈 최씨가 사가로 내려간 시점은 바로 이 인현왕후의 죽음 직후였습니다. 궁궐은 상중에 빠졌고 숙종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숙빈은 조용히 짐을 쌌고 아들 연인군과 작별 인사를 나눴으며 궁궐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숙빈 최 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시대의 흐름과 권력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사가로 내려가는 순간 궁궐의 다른 후궁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는 안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내일은 자신의 차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조선 궁중 여성들이 공통으로 겪어야 했던 구조적 불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사가의 일상 마이너스 궁궐과 완전히 단절된 시간. 사가는 궁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지만 숙빈 최 씨에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언제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고 궁녀들의 속삭임이 복도를 채웠으며 왕의 행차 소식이 끊임없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가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리는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습니다. 궁녀는 단 2명만 남았고 그마저도 숙빈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조용히 시중만 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숙빈 최 씨의 사가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후대 문집에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사가에 거처하며 조용히 지냈다. 이 짧은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용히 지냈다는 표현은 단순히 평화로운 일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 고립 상태를 뜻합니다. 조선시대 후궁이 사가로 내려간다는 것은 왕실과의 공식적 연결이 끊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궁중에서 정기적으로 전해지던 생활비와 물품 지원도 대폭 줄어들었고 궁궐 내 소식도 거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숙빈은 더 이상 왕의 후궁으로서 대우받지 못했고 단지 사가에 거처하는 전직 궁중 여성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사가의 하루는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한 뒤 마당을 거닐거나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궐에서는 늘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사가에서는 아무것도 기다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숙빈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밤이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밤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라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사가의 밤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방을 밝혔고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숙빈은 혼자만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인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숙종은 자신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궁궐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정말 올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회적 고립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점점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격리와 단절을 경험하며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숙빈 최 씨의 사가 생활은 바로 그런 강제된 고립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녀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왕에게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단지 궁중 정치의 파장 속에서 멀어져야 했고 그 결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다른 후궁들의 사례를 보면 사가로 내려간 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거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기록에는 사가에 거처한 지 1년 만에 병이 깊어졌다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숙빈 최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녀는 표면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고 기록자들 역시 그녀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좁은 사가의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리움과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얼마나 짓눌렀을지. 그 침묵 속에서 그녀가 지켜내려 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 연인군의 미래였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립과 침묵 속에서도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냅니다. 숙빈 최 씨의 사가 생활은 단순한 유배가 아니라 한 어머니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견뎌낸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숙종의 복잡한 심경 마이너스 멀어졌지만 잊히지 않은 존재. 숙빈 최 씨가 사가에 있는 동안 숙종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기록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숙종의 행적과 다른 후궁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의 심리 상태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장희빈 사사 이후 숙종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은 왕으로서의 결단이었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처였습니다. 인현왕 후마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의 고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빈 최 씨를 사가로 보낸 것은 단순히 정치적 필요 때문만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승정원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상이 후궁들의 일을 묻지 않으시니 신하들도 감히 아뢰지 못하였다. 이 문장은 숙종이 의도적으로 후궁들과의 거리를 두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숙종은 후궁들을 멀리함으로써 다시는 장희빈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 했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사랑했던 사람들을 시야에서 지우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장희빈처럼 정치적 야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현왕후처럼 숙종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아들 연인군을 낳아 기른 평범한 후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때문에 숙종은 그녀를 완전히 잊을 수도 가까이 둘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기에 제거할 이유는 없었지만 감정적으로 애착이 깊지 않았기에 가까이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애매한 위치가 숙빈 최 씨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선 궁중에서 왕의 관심은 곧 권력이었고 왕의 무관심은 곧 소외였습니다. 숙종이 숙빈을 멀리한 것은 미움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조직 생활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능력이 뛰어나지도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는 중간 위치의 사람들은 종종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승진도 되지 않지만 해고되지도 않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는 사람들. 숙빈 최 씨의 3년 사가 생활은 바로 그런 관심 밖 존재의 고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숙종이 숙빈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록을 보면 숙종은 가끔 연인군에 대해 물었고 연인군의 교육과 생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관심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숙종이 숙빈의 존재를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그 기억은 따뜻한 애정이 아니라 의무적인 관심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1703년 무렵 숙종은 연인군을 불러 간단한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숙종은 연인군에게 내 어미는 건강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사가에 있던 숙빈 최 씨에게는 얼마나 큰 의미였을까요? 아들을 통해 전해 들었을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잊히지 않았다는 희미한 증거였을 것입니다. 그 희망은 작았지만 숙빈이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숙빈 최 씨는 숙종에게 미움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관심은 직접적인 미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권력 관계에서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관심받지 못하는 것은 곧 배제당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연인군에 대한 그리움 마이너스 어머니로서 느꼈을 간절함. 사가에서 보낸 3년 중 숙빈 최 씨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아들 연인군과의 이별이었을 것입니다. 연인군은 1694년에 태어나 숙빈이 사가로 내려간 1701년에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품이 필요한 나이였지만 궁중의 규칙과 정치적 상황은 그들을 갈라놓았습니다. 연인군은 궁궐에 남았고 숙빈은 사가로 떠났습니다. 당시 후궁이 사가로 내려갈 때 자녀가 함께 따라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연인군은 왕자였기 때문에 궁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숙빈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떠나는 순간에도 아들을 안아줄 수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자와 후궁의 관계는 개인적 감정보다 궁중 예법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연인군, 어미를 그리워하나 자주 뵙지 못하였다. 이 한 줄이 담고 있는 무게는 상상 이상입니다. 7살 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단지 감정적 그리움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불안과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궁궐 안에서 연인군은 나이 많은 궁녀들의 손에 맡겨졌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숙종은 연인군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형인 세자 훗날 경종화의 나이 차이도 컸기 때문에 연인군은 궁궐 안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부재는 연인군에게 깊은 심리적 영향을 남겼을 것입니다. 후대 기록을 보면 영조는 평생 어머니 숙빈 최 씨를 극진히 모셨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즉위 후 숙빈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참배했습니다. 이런 극진한 효심 뒤에는 어린 시절 3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가에 있던 숙빈 역시 매일 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궁궐에서는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사가에서 궁궐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누가 돌봐주고 있는지 이런 걱정들이 숙빈의 마음을 끊임없이 짓눌렀습니다. 어쩌다 궁궐에서 소식이 전해져도 그것은 공식적인 보고일 뿐 아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부모와 자녀의 강제적 분리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혼, 해외 근무, 질병, 수감 등 여러 이유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지내야 할 때 양쪽 모두 깊은 심리적 고통을 겪습니다. 숙빈 최 씨와 연인군의 3년 분리는 바로 그런 고통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다른 왕자들의 기록을 보면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가 성인이 된 후 성격과 통치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은 어머니 원경왕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성종은 어머니 인수대비의 지도 아래 성장했습니다. 반면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가 사사당한 뒤 심리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영조의 경우 어머니와의 분리 경험이 그에게 두 가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효심이고 둘째는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 형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 없이 궁궐에서 버텨야 했던 경험이 훗날 왕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힘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은 깊은 외로움과 불안의 근원이기도 했습니다. 영조가 평생 의심과 경계를 늦추지 않았던 것도 어린 시절의 불안정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깊고 무겁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개인의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토대이며 그 관계가 흔들리면 평생 영향을 미칩니다. 숙빈 최 씨는 3년 동안 아들을 직접 돌보지 못했지만 사가에서 하루하루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그리움과 인내가 훗날 영조라는 왕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모의 사랑은 물리적 거리를 넘어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고통 속에서도 지켜낸 관계는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궁중 복귀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 마이너스 보이지 않는 힘들의 움직임. 1704년 숙빈 최 씨는 3년 만에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기록은 이 사실을 짧게 적고 있지만 그 복귀 뒤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과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숙빈이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 자신이 적극적으로 복귀를 요청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의 복귀를 필요로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시 궁중 정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701년부터 1704년 사이 조선 궁중은 세자 경종을 중심으로 한 권력 구도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희빈 사사 이후 흔들렸던 정치 구도가 다시 정리되었고 숙종은 세자를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숙종은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느꼈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후계 구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 30년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후궁들을 궁에 머물게 하여 왕실의 화목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 문장은 숙종이 외부의 왕실의 안정성을 과시하기 위해 사가로 내려갔던 후궁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숙빈 최 씨의 복귀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신하들 사이에서는 세자의 건강과 왕위 계승 문제가 민감한 이슈였습니다. 경종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후사를 이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인군의 존재는 비록 차남이었지만 일종의 보험으로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신하들은 연인군의 교육과 성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머니인 숙빈 최 씨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숙빈이 사가에 있는 동안 궁중에서는 연인군이 어미 없이 자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정심만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이 깔린 여론이었습니다. 연인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겨나면서 그의 어머니를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신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자주 목격합니다. 한때 권력에서 멀어졌던 인물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보다는 주변 세력의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숙빈 최 씨의 복귀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녀가 특별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과 왕실 안정을 위해 그녀가 다시 필요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숙빈 자신의 의지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가에서 3년을 보내며 그녀는 궁궐로 돌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을 것입니다.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궁중 내부에 친분 있는 궁녀나 환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호소했을 가능성도 있고 연인군을 통해 간접적으로 숙종에게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후궁들의 사례를 보면 사가에서 궁궐로 복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후궁은 왕에게 편지를 보냈고 어떤 후궁은 왕실 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만들어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숙빈 최 씨 역시 침묵 속에서도 복귀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1704년 봄 숙빈은 드디어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본 궁궐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여전히 높은 담장과 넓은 마당, 복잡한 복도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숙빈은 이제 더 이상 젊은 후궁이 아니었고 궁중에서의 위치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아들 연인군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개인의 운명은 종종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힘들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선택과 인내가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숙빈 최 씨는 사가에서 3년을 견뎠고 그 인내가 결국 복귀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가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숙빈이 끝까지 지키려 한 것 마이너스 아들의 미래. 궁궐로 돌아온 숙빈 최 씨는 이제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들 연인군이 안전하게 성장하여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사가에서 보낸 3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궁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정치적 욕심을 부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장희빈의 비극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숙빈은 장희빈과 달리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사가 생활을 겪으며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왕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후궁으로서의 권리나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고 단지 아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했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숙빈 조용히 거처하며 왕자를 돌보았다.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아들을 돌보았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녀는 연인군이 정치적 표적이 되지 않도록, 그를 세자와의 경쟁 구도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했습니다. 연인군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더라도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했고, 궁중 행사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 왕자들의 삶은 언제나 위험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세자가 아닌 왕자들은 자칫 왕위를 노리는 위협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유배나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숙비는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연인군이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였고, 일단 살아남아야 기회도 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숙빈의 이런 전략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연인군은 궁중에서 조용히 성장했고 세자 경종과의 직접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훗날 경종 즉위 후 노론과 소론 사이의 정쟁에서 연인군이 중심에 서게 되지만 적어도 숙종 재위 기간 동안은 연인군이 정치적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숙빈의 조심스러운 처신 덕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너무 일찍 주목받으면 부담이 될 수 있고 경쟁에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숙빈 최 씨의 선택은 바로 그런 전략적 인내의 역사적 사례입니다. 그녀는 연인군이 왕이 되기를 바랐을까요? 아마도 그보다는 아들이 안전하게 살아남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왕자로 태어난 이상 완전한 자유와 평범한 행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는 것이었고 숙빈은 그것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숙빈의 또 다른 전략은 연인군에게 학문과 덕성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무력이나 정치적 수완보다는 학문과 인격으로 인정받는 왕자가 되도록 교육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덜 위협적으로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조는 평생 학문을 중시했고 신하들과의 대화에서도 경전을 인용하며 자신의 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성향은 어린 시절 어머니 숙빈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1718년 숙빈 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연인군이 무사히 성장하여 정치적으로 인정받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숙빈이 죽기 직전 연인군은 어머니 곁을 지켰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평생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영조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켜주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사가에서 보낸 3년을 포함한 어머니의 모든 인내와 희생에 대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강렬하고 분명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때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며 진정한 보호는 조용한 인내 속에서 완성됩니다. 숙빈 최 씨는 화려한 후궁도 권력을 휘두른 여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아들의 생명과 미래였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조선의 역사를 바꾸었고 영조라는 위대한 왕을 만들어냈습니다. 복귀 후에 삶과 역사적 의미 마이너스 침묵이 남긴 유산. 궁궐로 돌아온 뒤 숙빈 최 씨의 삶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행사에 나서지 않았고 궁중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단지 아들 연인군의 곁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3년간의 사가 생활을 통해 얻은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권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궁중의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을 낮추고 어떤 욕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704년부터 171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숙빈이 남긴 기록은 극히 적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몇 번 언급될 뿐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의례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적다는 것은 그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야말로 숙빈이 선택한 가장 현명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영의정을 지낸 한 신하의 문집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숙빈은 말이 적고 행동이 신중하여 궁중에서 누구도 그녀를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이 문장은 숙빈의 성품과 처신을 잘 보여줍니다. 궁중에서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았다는 뜻입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궁중 생활의 생존 전략이었고 숙빈은 그것을 완벽히 실천했습니다. 복귀 후 숙빈이 가장 집중한 것은 연인군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인군이 훌륭한 학자이자 덕망 있는 인물로 성장하기를 바랐고 그를 위해 최고의 스승들을 찾아 교육시켰습니다. 연인군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여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갔습니다. 훗날 영조가 왕이 된 후 그는 평생 어머니를 기억하며 그녀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영조는 어머니 숙빈을 위해 사당을 세웠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으며 신하들에게도 숙빈의 덕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영조는 즉위 후 어머니의 출신 배경이 낮다는 이유로 비판받았을 때 단호하게 어머니를 옹호했습니다. 이는 영조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깊은 애정과 감사를 느끼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할 때 화려한 업적이나 극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숙빈 최 씨의 삶은 조용한 인내와 전략적 침묵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설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 조선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새겼습니다. 숙빈 최 씨의 3년 사가 생활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가에서 무력감과 고독을 경험했지만 그 안에서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궁중에서의 지위도 아닌 오직 아들의 생명과 미래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를 조선 역사에서 가장 현명한 어머니 중 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침묵하는 사람을 잊지만 그 침묵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결국 역사는 그 침묵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숙빈 최 씨의 침묵은 무기력의 침묵이 아니라 전략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살아남았고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아들을 지켰으며 욕심내지 않음으로써 결국 가장 큰 것을 얻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때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며 가장 위대한 승리는 조용한 인내 속에서 완성됩니다. 숙빈 최 씨는 유배 같은 3년을 견뎌냈고 그 인내가 결국 조선의 위대한 왕 영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장면을 통해 숙빈 최 씨의 3년 사가 생활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궁궐을 떠나야 했던 그날부터 고독한 사가 생활, 숙종의 복잡한 마음, 아들에 대한 그리움, 복귀를 둘러싼 정치적 움직임, 아들의 미래를 위한 헌신, 그리고 침묵이 남긴 유산까지. 각기 다른 순간처럼 보였던 이 장면들은 사실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축은 바로 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조선 궁중의 기록들은 숙빈 최 씨의 이 시간을 거의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우리는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숙빈, 사가로 내려가다라는 단 한 줄로 3년을 압축했지만 그 한 줄 뒤에는 매일의 고독과 인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록은 짧았지만 그 시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숙빈이 사가에서 견뎌낸 3년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받고 넘어선 과정이었습니다. 당시의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용히 거처하며 왕자를 생각하였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문장들이 공통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작은 침묵과 인내가 모여 결국 큰 흐름을 만든다는 진실입니다. 숙빈은 권력을 위해 싸우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가장 깊은 흔적을 새겼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우리는 종종 빠른 성공과 눈에 띄는 성과에 집착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조용한 인내, 전략적 침묵, 보이지 않는 헌신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빈 최 씨의 선택은 개인의 행위를 넘어 한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사가에서 절망했다면, 만약 그녀가 복귀 후 권력을 탐했다면, 만약 그녀가 아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면 역사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단 한 가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들이 안전하게 자라나는 것.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선택이 결국 조선 후기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의 조용한 선택이 흐름을 만든다. 이 선언은 과거에만 머무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사가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소외되고 잊히고 이해받지 못하는 시간.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숙빈 최 씨는 3년을 견뎌냈고 그 인내가 훗날 조선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오늘 숙빈 최 씨의 3년 사가 생활이라는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7개의 장면은 각각 독립적인 순간이었지만 모두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장희빈 사사 이후 궁중의 긴장감 속에서 숙빈이 사가로 내려가야 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언제든 밀려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사가의 고독한 일상 속에서 숙빈이 느꼈을 깊은 소외와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숙종의 복잡한 심경을 통해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떨어져 있던 시간의 무게와 그리움의 깊이를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숙빈의 복귀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을 보며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주변 세력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숙빈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 즉 아들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침묵과 인내를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장면에서는 복귀 후의 삶과 침묵이 남긴 유산을 통해 진정한 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역사는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조용한 인내 속에서 만들어지며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숙빈 최 씨는 결코 역사의 중심에 서지 않았지만 역사의 중심에 설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3년 사가 생활은 유배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준비가 결국 조선의 위대한 왕 영조를 만들어냈고 조선 후기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숙빈이 궁궐을 떠나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사가에서 아들을 그리워하던 고독한 밤이었나요? 혹은 3년 만에 아들과 다시 만난 그 순간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숨겨진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잊혀진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갈지 여러분의 제안도 기다리겠습니다. 역사는 먼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숙빈 최 씨가 3년을 견뎌낸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역사를 바꾼 것처럼 우리의 조용한 인내도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숨겨진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듣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대왕의 첫 자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역사책 어디에도 없는 이 이름, 단 한 줄 기록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역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자녀는 몇 명일까요? 대부분 문종, 세조, 안평대군을 떠올리실 겁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성군의 아들들, 역사책 곳곳에 이름을 남긴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세종의 첫 번째 자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왜 그 이름은 우리 기억 속에 없을까요? 세종은 총 18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첫 번째 아이 세종이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게 해준 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침묵하고 기록은 너무나 짧습니다. 성군 세종, 한글을 창제한 위대한 왕. 과학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고 조선의 황금기를 연 그 찬란한 업적 뒤에는 한 아버지로서 그가 겪어야 했던 가장 깊은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1415년 봄 궁궐에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첫 자녀 정소공주가 태어난 날입니다. 왕세자비가 낳은 첫 아이, 온 궁궐이 기뻐했을 그 순간.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418년 11월 정소공주는 불과 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록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단 한 줄. 더 이상의 설명도 더 이상의 애도도 없이. 왜일까요? 왜 세종의 첫 자녀는 역사 속에서 이토록 조용히 사라져야 했을까요? 혹시 왕실이 의도적으로 지운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당시 시대가 어린 생명의 죽음을 너무나 흔한 일로 여겼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침묵 속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단 한 줄 기록 너머에 숨겨진 한 아버지의 슬픔과 한 시대의 고통을, 그리고 기억되지 못한 한 생명이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를. 지금부터 7개의 장면을 통해 정소공주의 짧았던 생과 그 생이 품고 있던 진실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왕실의 첫 기쁨 정소공주의 탄생. 1415년 봄, 창덕궁 대조전에 첫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세자 충녕대군 훗날 세종이 될 그는 21살의 젊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소원왕후 심씨가 낳은 첫 아이, 딸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던 시대였지만 첫 자녀의 탄생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습니다. 세자빈이 무사히 출산을 마쳤다는 소식에 궁궐 안팎이 들썩였습니다. 태종은 손녀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사품을 내렸고 궁녀들은 산모와 아기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충녕대군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숨소리, 눈을 감고 있는 그 작은 생명을 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태종실록 15권, 태종 8년 3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자빈 심씨가 딸을 낳았다. 단 8글자입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 뒤에는 한 가족의 설렘과 기쁨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 왕실의 출산은 단순히 개인적 경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혈통을 이어가고 왕실의 안정을 보장하는 정치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세자빈의 첫 출산은 그녀가 왕실의 며느리로서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의학 수준을 고려할 때 출산은 여성에게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산모 사망률이 높았고 태아나 신생아의 사망률은 더욱 높았습니다. 그런 위험을 무사히 넘긴 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안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소헌왕후는 당시 19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청송심씨 가문 출신으로 태종의 선택을 받아 세자빈이 된 그녀는 왕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첫 출산을 무사히 마친 그녀는 이제 어머니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충녕대군 역시 이때부터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주고 작은 변화에도 마음을 졸이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왕녀가 태어나면 정해진 의례를 따라 이름을 지어주고 봉작을 내렸습니다. 정소공주라는 이름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정소라는 이름에는 바르고 맑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딸에게 바랐던 삶의 모습이 그 이름 속에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짚어보는 이유는 그 기쁨이 너무나 짧았기 때문입니다.
1415년 봄의 환호성은 1418년 가을의 침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기쁨입니다. 왕실이든 평민이든 조선시대든 현대든 새 생명의 탄생은 언제나 축복이고 희망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 시작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이른 끝도 함께 기록합니다. 우리는 정소공주의 탄생을 통해 한 가족이 느꼈을 설렘과 기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기쁨이 얼마나 순수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그 기쁨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초기 왕녀의 지위와 역할. 정소공주가 태어난 1415년, 조선은 건국한 지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라였습니다. 왕조의 체계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고 왕실의 의례와 제도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왕녀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왕녀는 왕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조선 왕실의 딸들은 공주 또는 옹주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정비가 낳은 딸은 공주, 후궁이 낳은 딸은 옹주로 불렸습니다. 정소공주는 세자빈 훗날의 왕비가 낳은 딸이었기에 공주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주와 옹주는 왕실의 일원으로서 예우를 받으며 그 혼인과 봉작은 왕명으로 정한다. 이 문장이 보여주는 것은 왕녀들이 단순히 왕의 딸이 아니라 왕실과 외척 가문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왕녀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궁궐 안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 왕이 선택한 부마와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왕녀는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동시에 공신 가문이나 유력 가문과의 혼맥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과 세종시대의 왕녀들을 살펴보면 이 패턴이 명확히 보입니다. 태종의 딸들은 대부분 공신 가문이나 명문가의 자제들과 혼인했습니다. 경순공주는 맹사성의 아들과 경정공주는 조대림과 혼인했습니다. 이들은 왕실과 사대부 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왕녀로 산다는 것이 항상 화려하고 행복한 삶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왕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략적 혼인을 해야 했고 혼인 후에도 왕실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마가 문제를 일으키면 왕녀도 함께 비난받았고 때로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구조를 돌아볼 때 느껴지는 것은 당시 여성들이 가졌던 선택권의 한계입니다. 왕녀조차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시대, 그들은 가문과 왕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정소공주가 만약 성장했다면 그녀 역시 이런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궁궐에서 여성으로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10살 전후로 혼담이 오가며 15살 무렵 혼인을 하는 살. 부마가 될 남성은 왕이 직접 선택하거나 대신들의 추천을 받아 정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4살이라는 나이는 아직 말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부모의 품 안에서만 안전을 느끼던 시기였습니다. 역사는 이렇듯 왕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명확히 정리해 놓았지만 정작 그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 왕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도는 삶을 설명할 수 있지만 제도만으로는 한 사람의 존재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정소공주는 공주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그 칭호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제도와 규범 뒤에 숨겨진 개인의 살, 특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이들의 삶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녀로 태어났지만 왕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정소공주의 존재는 우리에게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짧은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기록이 말하는 것들.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1월 개축조. 정소공주가 조라였다. 나이 불과 4살이었다. 단 15글자입니다.
세종의 첫 딸, 조선 왕실의 공주, 한 생명의 죽음이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록은 왕실의 모든 일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왕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신하와 대화를 나눴는지, 심지어 꿈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첫 자녀가 죽은 날, 실록은 단 한 줄로 그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왜일까요? 이 짧은 기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실록 편찬 원칙을 살펴보면 이 침묵의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록은 왕과 국가의 공적 기록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나 사적인 슬픔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담백하게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특히 왕실의 비극적 사건은 지나치게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키고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왕자나 왕녀가 어린 나이에 죽었을 때는 종종 더 긴 기록이 남기도 했습니다. 장례 절차, 왕의 애도, 추모 의례 등이 함께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소공주의 경우는 유독 짧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유아 사망이 너무나 흔한 일이어서 특별히 기록할 만한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둘째, 세종이 개인적으로 슬픔을 깊이 간직하되 공적 기록에는 최소한만 남기기를 원했을 가능성입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로는 어린아이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왕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염병, 영양 부족, 감염 등 오늘날에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당시에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특히 5살 이전의 유아기는 가장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통계로 보면 조선시대 유아 사망률은 약 30-40%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어난 아이 셋 중 1명은 5살을 넘기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왕실도 예외가 아니어서 세종의 18명 자녀 중에도 어린 나이에 죽은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록 편찬자들은 이를 불행하지만 흔한 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자식의 죽음이 흔한 일일 수는 없습니다. 세종은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4살배기 딸이 숨을 거두는 순간 그는 왕이기 이전의 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어땠을까요? 첫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짧은 기록을 다시 읽는 이유는 그 침묵 속에 담긴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는 때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정소공주의 죽음을 단 한 줄로 기록한 실록의 침묵은 어쩌면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기록은 때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무의미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과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읽을 때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 침묵하는 부분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당시 유아 사망률의 현실과 그것이 왕실에 미친 영향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시 유아 사망률과 왕실의 고통. 15세기 조선,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제한적이었고 위생 개념도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으며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통계 자료가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당시 유아 사망률을 약 30-40%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는 태어난 아이 10명 중 3명에서 4명이 5살을 넘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왕실이라고 해서 이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왕실의 기록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들이 겪은 상실의 깊이를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살펴보면 왕자와 왕녀의 조졸 기록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왕자 아무개가 조란이 나이 2살이었다. 왕녀가 질병으로 죽었다. 이런 문장들이 거의 모든 왕대의 실록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세종 역시 18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그중 일부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소공주는 그중 첫 번째였습니다.
당시 주요 사망 원인은 천연두, 홍역,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역질이라고 불렀는데 한번 돌기 시작하면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쉽게 감염되었고 감염되면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실에는 최고의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역질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약재를 다려주고 기도를 올리고 왕이 친히 문병을 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정소공주가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졸아였다는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4살이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급성 전염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세종도 왕비라는 지위를 가진 소원왕후도 딸의 생명 앞에서는 무력한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이 시대 부모들이 느꼈을 무력감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아이가 열이 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살아달라고 빌고 기적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1418년 11월의 창덕궁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정소공주가 알아눕자 궁궐 전체가 긴장했을 것입니다. 의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궁녀들이 약을 다리며 세종과 소원왕후는 밤새 딸의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4살배기 소녀의 작은 몸은 병마와 싸우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작은 숨결이 멈췄습니다. 궁궐은 슬픔에 잠겼지만 그 슬픔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켜야 했고 왕은 감정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곧 일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 시대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통계적 사실 뒤에는 수많은 부모의 눈물과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왕이든 평민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똑같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는 실제 삶이었고 실제 슬픔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견뎌야 했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오늘날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위태로웠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갔고 사랑했고 슬퍼했습니다. 정소공주의 죽음은 단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부모가 겪었던 보편적 비극을 상징합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세종과 소원왕후 개인이 느꼈을 슬픔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세종과 소원왕후의 슬픔. 1418년 11월 정소공주가 세상을 떠난 그날, 세종은 23살의 젊은 아버지였습니다. 왕세자로서 국정을 배우고 학문을 탐구하고 미래를 준비하던 그에게 첫 자녀의 죽음은 견디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기록은 그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이후 보여준 삶의 태도에서 그 슬픔의 흔적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세종은 평생 동안 자식들을 극진히 아꼈습니다. 아들들의 교육에 깊이 관여했고 딸들의 혼사도 직접 챙겼습니다. 왕자들이 병에 걸리면 밤새 곁을 지켰고 왕녀들이 출가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태도는 첫 딸을 잃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자식을 잃지 않겠다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세종실록을 읽다 보면 세종이 자녀들에 대해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럿 나옵니다. 왕자가 아프면 직접 약을 챙기고 왕녀가 출산하면 의원을 보내며 자녀들의 처지를 늘 염려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왕으로서의 책임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한 아버지로서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소원왕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정소공주 이후로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문종, 세조, 안평대군을 비롯해 여러 왕자와 왕녀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첫 아이를 잃은 상처는 결코 잊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첫 자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처음으로 생명을 품었고
처음으로 출산의 고통을 겪었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된 경험을 안겨준 존재입니다. 그 첫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소헌왕후는 이후 자녀들을 키우며 늘 불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이고 밤마다 아이들의 숨소리를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자식을 잃은 부모는 평생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왕실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왕과 왕비는 감정을 절제하고 의례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슬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었고 왕의 건강을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소헌왕후는 슬픔을 속으로 삼켰을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밤이면 혼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위로하며 견뎌냈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적인 감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부모로서의 아픔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소공주를 잃은 후 세종과 소헌왕후는 더욱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은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남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았고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슬픔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종과 소헌왕후는 첫 딸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겪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모 역할을 했고 남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상실 앞에서도 삶을 지속하는 인간의 회복력을 배웁니다. 슬픔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에 압도되지도 않는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세종과 소헌왕후가 우리에게 남긴 조용한 가르침입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정소공주의 이름이 역사에서 거의 지워진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이유들. 오늘날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룬 책과 영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과학기술 발전, 영토 확장, 민생 안정 등 그의 치적은 상세히 기록되고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자녀인 정소공주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대중적인 역사서에도 심지어 세종 관련 전문 연구서에도 그녀의 이름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정소공주는 역사에서 이토록 철저히 지워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녀가 남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영향력을 기록합니다. 왕자는 자라서 왕이 되거나 정치에 관여하고 왕녀는 혼인을 통해 외척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정소공주는 4살에 죽었기에 어떤 역사적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인도 하지 못했고 후손도 남기지 못했으며 정치적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역사학에서 말하는 역사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선시대의 기록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과 국정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왕실 구성원 중에서도 왕자들의 행적은 상세히 기록되지만 왕녀들, 특히 어린 나이에 죽은 왕녀들에 대한 기록은 매우 간략합니다. 이는 남성 중심적 역사관과 유교적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성, 특히 어린 여자아이의 생애는 기록할 만한 가치가 낮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후대의 역사 서술 방식입니다. 조선 후기와 근대에 편찬된 역사서들은 대부분 세종의 정치적, 문화적 업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종을 성군으로 기리는 과정에서 그의 개인적 삶이나 가족사는 부차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비극적 사건들은 의도적으로 생략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위대한 왕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현대 역사 교육의 방향성입니다. 한국사 교육은 주로 국가의 발전과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의 삶, 특히 권력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 때문에 생략됩니다. 정소공주 같은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교육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정당한 것일까요?
역사가 단지 권력자와 승자의 기록이어야 할까요? 영향력을 남기지 못한 생명은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시사, 일상사, 여성사 같은 새로운 역사 연구 방법론이 등장하며 기존에 무시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소공주의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읽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역사적 영향력을 남기지 못했지만 한 시대를 살았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부모에게는 사랑받는 자녀였고 궁궐에서는 공주로 불렸으며 내해라는 짧지만 분명한 생을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 생의 가치는 그녀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그녀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소공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의 것이 아니며 권력자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수많은 이름들,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살들도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기억할 것인가? 무엇을 역사로 남길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소공주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쓰기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보는 실천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기억되지 못한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억되지 못한 생명의 의미. 정소공주, 1415년 봄에 태어나 1418년 가을에 세상을 떠난 4살배기 소녀. 세종의 첫 딸, 조선 왕실의 공주, 하지만 역사에는 단 한 줄로만 남은 이름. 우리는 지금까지 6개의 장면을 통해 그녀의 짧은 생과 그 생을 둘러싼 시대적 맥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기억되지 못한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그녀는 왕의 딸이었지만 동시에 그저 한 명의 어린아이였습니다. 내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웃고 울고 부모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을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역사가 그녀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의 생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고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때로 생명을 효율과 성과로 평가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생명의 가치는 성취나 업적으로 측정될 수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합니다. 둘째, 이 이야기는 역사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역사책은 한정된 지면에 선택된 이야기만을 담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름들이 지워지고 수많은 삶이 잊혀집니다. 특히 권력에서 멀리 있던 사람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더욱 쉽게 사라집니다. 정소공주는 그런 수많은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려 노력하는 순간 역사는 조금씩 바뀝니다. 침묵했던 이야기가 다시 목소리를 얻고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호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읽는 사람의 역할입니다. 기록된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을 상상하고 기억하는 것. 셋째,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세종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소헌왕후는 왕비였지만 동시에 한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첫 딸을 잃었을 때 느꼈을 슬픔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권력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그 슬픔 앞에서 우리는 600년 전 세종과 소헌왕후와 연결됩니다. 시대는 달라도 감정은 같습니다. 이런 공감이야말로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요? 넷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억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정소공주는 스스로를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를 기억하는 것은 후대를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을 다시 부르고
침묵했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작업이 아니라 과거를 살았던 모든 생명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가 정소공주를 기억할 때 비슷한 처지에 있던 수많은 다른 생명들도 함께 기억됩니다.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아이들,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슬픔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습니다. 다섯째, 이 이야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억하고 있는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살들이 있지 않은가?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기억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기는 최종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달라집니다. 정소공주는 실록의 단 한 줄로만 남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납니다. 짧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던 그 생명이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고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잊혀진 것을 다시 기억하며 모든 생명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지만 그 의미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대를 넘어 전하는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장면을 통해 한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1415년 봄의 기쁨부터 1418년 가을의 슬픔까지 정소공주의 짧은 생애를 따라가며 우리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왕실의 첫 기쁨, 조선 초기 왕녀의 지위, 실록의 짧은 침묵, 당시의 높은 유아 사망률, 부모의 깊은 슬픔, 역사에서 지워진 이유들, 그리고 기억되지 못한 생명의 의미까지.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의 진실을 향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기억될 가치가 있으며 역사의 침묵 뒤에는 항상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는 것. 세종실록은 짧게 기록했지만 그 한 줄 기록 뒤에는 한 가족의 사랑과 슬픔이, 한 시대의 고통과 회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실록은 정소공주가 졸하였다. 나이 불과 4살이었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문장이 단순한 사망 기록이 아님을 압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세종이 처음으로 겪은 상실의 아픔이 있고 어머니 소원왕후가 견뎌야 했던 슬픔이 있으며 4살 소녀가 살았던 짧지만 분명한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한결같이 한 생명의 존재가 비록 짧더라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조선왕조실록 곳곳에 남아있는 왕자와 왕녀들의 조졸 기록, 그 하나하나가 실은 한 가족의 이야기였고 한 부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단지 600년 전 한 왕실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며 기록되지 않았다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으며 모든 슬픔은 기억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승자와 권력자만의 기록이 아니며 침묵하는 부분에도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내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후대를 사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정소공주는 비록 역사책의 한 줄로만 남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를 나눈 순간 그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역사적 순간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위한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정소공주의 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모든 존재는 의미가 있으며 모든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름. 여러분, 우리는 오늘 600년 전 한 생명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소공주, 세종의 첫 딸, 4살의 세상을 떠난 어린 소녀. 역사책 한 줄에만 남았던 그 이름이 오늘 우리의 대화를 통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7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1415년 봄, 왕실의 첫 기쁨을 보았습니다. 젊은 부부 충녕대군과 소헌왕후가 처음으로 부모가 되던 순간, 그 설렘과 희망을 함께 느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조선 초기 왕녀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며 정소공주가 만약 성장했다면 걸었을 삶의 길을 상상했습니다. 세 번째 장면에서는 실록의 짧은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침묵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읽었습니다. 네 번째 장면에서는 당시 높은 유아 사망률과 그것이 왕실에 미친 영향을, 통계 뒤에 숨겨진 수많은 부모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에서는 세종과 소헌왕후가 느꼈을 개인적 슬픔에 가까이 다가가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했습니다. 여섯 번째 장면에서는 정소공주가 역사에서 지워진 이유들을 분석하며 역사 쓰기의 방향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곱 번째 장면에서는 기억되지 못한 이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의미를 정리하며 모든 생명의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7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역사는 단지 큰 사건과 유명한 인물의 기록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 정소공주의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정소공주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 모두를 기억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왕실의 첫 기쁨이었나요? 아니면 부모의 깊은 슬픔이었나요? 혹은 역사의 침묵이 주는 울림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이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보고 싶은 역사 속 잊혀진 이름이 있다면 주저없이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이야기할 때 역사는 조금씩 바뀝니다. 침묵했던 목소리가 다시 들리고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정소공주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는 한 정소공주는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잊혀진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지만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정소공주의 짧은 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모든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진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될 또 다른 이름들을, 잊혀졌던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기억하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시대의 숨결을 함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